코비드-19 검사 과정은 크게 한 5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검체 채취가 있습니다. 검체는 각각의 환자의 증상과 질병 시기에 맞는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상기도 검체가 가장 검사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나소파링지알 수압을 주로 이용을 하지만 감염 후기가 되면 일부 환자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을 동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소파링지알 수압이 음성으로, 즉 네거티브 컨버전 되면서 객담에서 코비드-19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소파링지알 수압과 동시에 스퓨텀, 즉 객담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취한 검체는 코비드-19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송하는 방법은 4도식 냉장 보관 형태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의 경우에 있어서는 RNA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고온의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나온 논문에서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안정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특별히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RNA 바이러스는 냉장 보관하고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실에 도착한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다시 또 3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핵산 추출입니다. 핵산 추출은 코비드-19 바이러스 안에 들어가 있는 RNA를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 단계를 거치면 코비드-19 바이러스, 즉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더 이상의 감염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산 추출 단계는 반드시 음압검사실 또는 바이올로지컬 세이프티 캐비넷 안에서 시행하도록 권장되고 있고, 핵산이 일단 추출되고 난 뒤에는 이 BSC 밖에서도 우리가 코비드-19 검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얼타임 PCR, 즉 분자진단 시약과 코비드-19의 핵산을 섞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그 검사 키트 안에는 프라이머와 여러 가지 증폭에 사용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합하여 리액션 튜브를 만들고, 리액션 튜브를 만든 뒤에는 리얼타임 서머 사이클에 장착을 하여 실제로 PCR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PCR이 끝나면은 끝난 결과를 코비드-19 이런 분자진단 검사의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판독을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신속한 검사 체계의 수립이 더 정확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러한 대량의 검사 시스템을 언제 도입했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하고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온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서는 2월 4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3월 초까지도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을 잡지 못했고 매주 거의 2배로 환자가 느는 그러한 그 대규모의 환자 발생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구축해서 운영하느냐가 코비드-19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19의 발생 트랜스미션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없었고 환자가 폐렴을 보이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객담을 통해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그러한 형식의 감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기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타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말을 한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매우 손쉽게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물질이고,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코비드-19의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정확해야 그 결과를 믿고 방역 정책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신속해야 늦지 않게 환자들을 관리하고 더 이상의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재생산 지수가 2.7 정도로 알려져 있고 대략 3에서 7일마다 환자가 2배수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의 민감도가 낮으면 코비드-19를 갖고 있는 환자 중에 일부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놓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들은 검사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특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코비드-19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 정상인 사람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당연히 코비드-19 환자와 함께 치료받을 수 없게 되고 정상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필요 없는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리소스의 그 소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과 같은 이러한 감염 질환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리얼타임 PCR의 특징은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코비드-19 특유 유전자를 수백만 배 이상 증폭해서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고 특징은 매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 역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비교적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무증상 감염을 진단할 수 없는 항체 검사 및 항원 검사와 비교해서 코비드-19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의 확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분자 진단으로 모든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자 진단 검사를 적용하는 대상을 예를 들어 특정 그룹, 역학조사를 통해 그룹별로 먼저 구분을 해놓고 그 그룹에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낮은 민감도의 항체 검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그룹 안에서 지나간 감염을 찾기 위해서는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 맞는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에서는 충분한 검사 역량을 확장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사 역량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용 가능한 검사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즉 각각의 국가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러한 파악한 검사 역량에 맞춘 검사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는 한 키트가 하나의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풀링 검사라고 해서 한 번에 5명 내지는 10명의 검체를 하나의 튜브에 모아서 검사하는 기법도 지금 현재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클러스터의 발견이라는 어떤 컨셉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체 검사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에서 일단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자원에 따라 검사 전략을 각 국가별로 걸맞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